스무의 약사발이 무어 그리 대단하다고. 자식 하나 못 낳는 사람이. 20해 동안 남편의 약사발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정실 부인 윤 씨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 밖으로 내쳐졌고, 안방에서는 첫 박 씨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대문을 나서던 바로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이 하나가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윤 씨 마님이 어찌하여 오늘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 밖에 내쳐지게 되었는가? 그 사연을 따라가려면 20해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야기는 한양에서 10리쯤 떨어진 어느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저 댁마님이 또 새벽부터 약을 다리는구먼. 아이고, 20해를 어찌 저리 한결같으신지.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저 마님은 복을 받으셔야지. 마을 사람들은 김참판 댁을 지날 때마다 입을 모아 그렇게 말했지요.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김참판 댁은 오래된 양반가의 격식을 모두 갖춘 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의 검은 기와 마당의 감나무 한 그루, 우물 옆 약초 가마니들. 누가 보아도 살림은 넉넉해 보였지요. 그러나 그 집 안채의 살림은 마을 어디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안채에서는 한 여인의 그림자가 약을 다리고 있었지요. 이 집의 정실 부인, 사람들이 그저 윤 씨 마님이라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부인을 어디서 또 보겠소. 20해를 하루같이 그러신다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던 윤 씨 마님의 나이는 이제 막 38이었지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40을 훨씬 넘긴 듯한 야윈 어깨와 깊게 패인 눈, 마디마디 마른 손가락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 씨 마님이 손에 든 약사발은 20해째 그 손을 떠난 적이 없었지요. 사발을 받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면 한참을 누워있던 김참판이 천천히 일어나 약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면 윤 씨는 빈 사발을 받아 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지요. 그러고는 새 약초를 손으로 다듬었습니다. 이 일이 사철 내내 20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지요. 윤 씨가 시집을 온 것은 18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그해 늦여름 갓 시집 온 신부가 채 신혼의 정도 있기 전에 김참판이 큰 병으로 자리에 누웠지요. 시작은 가벼운 열이었으나 약을 써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한 해가 되더니 어느새 20해가 흘러 있었지요. 그동안 윤 씨는 자기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며 토지며 은부치를 한 푼 헐어 약값에 부었습니다. 마님 그러시면 친정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마름이 그렇게 말려도 윤 씨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시집을 왔으면 이 집 사람이요. 친정의 것이라도 서방님 살리는 데 쓰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오나 마님, 친정 토지는 마님 핏줄의 것이 아니옵니까? 내 핏줄도 결국 서방님 살림의 일부일세. 더는 말씀 마시오. 윤 씨가 그렇게 끊으면 마름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 다 떨어진 뒤에는 자기 폐물까지 풀어냈지요. 손에 끼던 다락지도 옷고름에 매던 놀이개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비녀 한 자루만 남았지요. 그 비녀만은 윤 씨가 끝내 손에서 놓지 못한 유일한 친정 유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 너머로 흘러나오는 윤 씨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곤 했지요. 세상에 참,
모진 부인이요. 저런 부인을 어디서 또 만난단 말이요. 내가 만일 김참판이라면 살아나는 즉시 윤씨 마님을 가마에 모셔야지.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윤씨가 20해 동안 부부의 정 한 번 제대로 나누어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지요. 신혼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남편이 자리에 누웠으니 자식 하나 가질 시간이 윤씨에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저 그 집 본댁이 무자식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요. 그 무렵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윤씨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그날따라 윤씨의 입에서 가만히 한 가락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자장가였지요. 윤씨조차 그 노래가 어디서 배운 노래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아주 어렸을 적에 들었던 가락이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그러자 마음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윤씨가 시집을 가기 전 외가에 머물던 마지막 밤이었지요. 어머니께서는 윤씨의 손을 가만히 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제 너는 시집을 가는구나.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무엇이옵니까, 어머님? 참고 베푼 정은 흙 속에 묻은 씨앗과 같단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는 법이지. 사람의 정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일은 없는 것이니라. 어린 윤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지요. 다만 어머니의 손이 너무 차가워 가만히 그 손을 자기 볼에 가져다 댔던 기억만은 또렷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말이었지요. 며칠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윤씨는 그 길로 김참판 댁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 사이 윤씨는 어머니의 말씀을 자주 떠올리지 않았지요. 윤씨가 다듬던 약초 한 줌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윤씨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머리에 꽂힌 어머니, 비녀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았지요. 어머님, 소리 없이 입속으로만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윤씨는 알지 못했지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어머니가 남기신 그 비녀가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자장가가 앞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세 가지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김참판의 병세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한 것이 말이지요. 한 해 전부터 안색이 좋아지더니 그해 봄에는 마당까지 걸어 나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세상에 참판 나리가 다 나으셨구먼. 이게 다 윤씨 마님이 정성으로 약사발 바쳐 주신 덕분이지. 마을의 칭찬이 사방에서 들려왔지요. 그러나 김참판의 얼굴에는 회복의 기쁨보다 어쩐지 다른 빛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김참판은 자기 야윈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옆에 가만히 서 있는 아내 윤씨를 흘끔 보았습니다. 윤씨도 야위어 있었지요. 그러나 야윈의 결이 달랐습니다. 김참판은 회복기에 든 사람의 야윈이었고 윤씨는 20해를 자기에게 쏟아부은 사람의 야윈이었지요. 김참판은 그 야윈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어쩐지 자꾸 거슬렸습니다. 부인, 네, 서방님. 이리 와, 내 손을 좀 보시오. 윤씨가 다가가 김참판의 손을 잡았지요. 핏기가 돌아온 손이었습니다. 윤씨는 가만히 그 손을 들여다보았지요. 서방님, 정말 다행이옵니다. 그래.
윤 씨의 눈가가 잠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김참판은 그 젖은 눈이 어쩐지 거슬렸지요. 자기가 약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눈이었습니다. 김참판은 그 시절은 이제 잊고 싶었지요. 부인. 네. 이젠 됐소. 그대도 좀 쉬시오. 별채에 좋은 방을 보아두었으니 그곳에서 편히 지내시오. 윤 씨는 그 말의 뜻을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별채라니. 안채에 정실 자리를 두고 별채라니. 그러나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무어라 묻지 않았지요. 다만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채로 짐을 옮기던 그날 시중을 들던 어린 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정말 별채로 가시옵니까? 가야지. 하오나 마님께서 20해를 안채를 지키셨는데. 되었다. 서방님 분부신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윤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요. 그러나 짐을 받아든 어린 종의 눈가가 먼저 붉어졌습니다. 윤 씨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손등으로 종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려 주었지요. 그 무렵 김참판은 마을의 한 향리 집안에 새 인연을 두고 있었습니다. 향리 박씨 댁 둘째 딸이라네. 까 24이라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지요. 박씨라는 그 처녀는 흰 살결의 풍성한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김참판은 그 여인을 첩으로 들이기로 마음먹었지요. 며칠 뒤 박씨가 가마를 타고 김참판 댁 대문을 넘었습니다. 박씨가 안채 마루에 첫발을 내딛던 그 순간을 윤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지요. 박씨가 사뿐사뿐 마루를 걸어가는 동안 윤 씨는 별채 돛돌 앞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마침내 안방 문턱을 넘었지요. 그 발이 문턱을 넘는 순간 윤 씨의 손에서 빈 약사발이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발은 돛돌에 부딪혀 두 조각이 났지요.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는 사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박씨가 사내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안채에 닿았습니다. 박씨의 친정에서는 향리 박일동이 직접 안채에 들어와 누이의 임신을 알렸지요. 박일동은 그 고을 관아의 형방이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차가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지요. 박일동이 안채를 다녀간 다음 날 김참판은 별채로 윤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생 역전의 그 시작이 된 한마디를 윤 씨 앞에 내놓았지요. 20해 약사발이 무어 그리 대단하다고. 자식 하나 못 낳는 사람이. 말을 미처 다 잊지 못한 김참판의 입꼬리에 비웃음 비슷한 것이 어렸습니다. 그 비웃음 너머로 김참판은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박씨가 사내아이를 가졌소. 본댁은 알아서 비켜주시오. 친정으로 가든 절집으로 가든 그건 그대 사정이오. 윤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친정. 윤 씨에게는 갈 친정이 없었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윤 씨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외가에서 자라다가 그 길로 시집을 왔으니 윤 씨의 친정이라는 것은 어머니 비녀 하나, 어머니 자장가 한 가락, 그것이 전부였지요. 윤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어디로 가오리까? 내 알바 아니오. 보따리나 챙기시오. 윤 씨는 그날 밤 별채에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야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 유품 몇 가지뿐이었지요. 머리에 꽂힌 비녀를 만지작거리던 윤 씨의 손이 한참을 떨렸습니다. 마님,
옆에서 짐 싸기를 돕던 어린 종이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지요. 마님, 어디로 가시옵니까? 소인이 따라가겠습니다. 되었다. 너는 이 집에 남아라. 하오나, 너까지 따라 나서면 내 부모가 슬퍼하실 게다. 이 집에 남아 새 마님을 잘 모시거라. 윤 씨가 어린 종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종은 끝내 소리를 죽이지 못하고 울었지요.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내려섰습니다. 안방에서는 첩박 씨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지요. 김참파는 안방에 들어앉아 끝내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대문을 나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길바닥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이 하나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누더기 같은 무명옷에 풀어진 흰 머리, 굳은 살이 박힌 손이 흙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늙은이를 본 적이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서 가끔 마주치던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강노인이라 불렀지요. 어느 집 종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마을 어귀에서 자비를 도우며 살아가는 늙은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강노인이 지금 윤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노인장, 어찌 이러시오. 일어나시오. 윤 씨가 놀라 강노인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노인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흰 머리를 천천히 들어 윤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종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깊고 단단한 마치 무엇을 오래 지켜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강노인은 윤 씨를 한참 올려다본 뒤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네, 노인장. 이 늙은이가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0해를 가슴에 묻어둔 말씀입니다. 윤 씨의 미간이 가늘게 떨렸지요. 30해라. 자기보다 어림잡아도 한 해는 더 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장, 무슨 말씀이요? 강노인이 굳은 살이 박인 손을 클바닥에서 거두고 가만히 가슴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께서 마님을 이 집으로 보내신 진짜 이유를 이제야 마님께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지요. 어머님이라. 어머님을 강노인이 어찌 안단 말입니까? 윤 씨는 강노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깊은 주름, 굳은 살이 박인 손, 풀어진 흰 머리. 마을 어귀에서 그저 자비를 도우며 살아가는 늙은이라고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지금 윤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네, 마님. 어머님을 어찌 안단 말이오. 우리 어머님은 30해 전에 돌아가신 분이요. 강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 눈이 흙바닥을 보지 않고 윤 씨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마님께 살을 말씀은 길고도 깊습니다. 길바닥에서 다 풀 수는 없으니 마님께서 잠시 이 늙은이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어디로 말이오? 마을 어귀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 사려겠습니다. 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보따리를 들고 있던 처지에 갈 곳이라야 어디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가 윤 씨의 발을 그 자리에 묶어 두었지요. 노인장이 앞장서시오. 강노인이 일어나 앞장을 섰습니다. 흰 머리가 길바닥의 햇빛에 부서졌지요. 윤 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보따리를 든 윤 씨의 손이 어쩐지 가볍게 떨렸지요. 마을 어귀의 정자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정자 마루는 비어 있었지요. 강노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윤 씨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노인이 가만히 입을 열었지요. 마님, 이 늙은이가 살을 말씀은 마님께 큰 충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오나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시오. 이 늙은이는 마님 어머님 댁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해 전 일이지요. 윤 씨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댁이라. 네, 마님. 마님의 친정 말씀입니다. 그때 이 늙은이는 마님 어머님의 시중을 들고 또 댁의 안팎을 지키던 종이었지요. 윤 씨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친정을 잘 알지 못했지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에는 너무 어려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외가에서 자라며 친정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친정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윤 씨에게는 안개 너머의 일이었지요. 우리 친정에 무슨 일이 있었소? 윤 씨가 마침내 그렇게 물었습니다. 강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지요. 마님의 친정은 30해 전 어느 봄날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풍비박산이라니. 그날 밤 되게 큰 일이 났지요. 어른들이 한꺼번에 화를 당하셨고 살아남은 사람이라야 마님 어머님과 어린 마님, 그리고 이 늙은이를 비롯한 종 몇 명뿐이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지요. 그런 일이 있었소. 네, 마님. 마님은 그때 너무 어리셨으니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어머님께서는 마님을 안고 그 길로 외가에 맡기셨고, 외가에서는 마님을 끝까지 친정 일과 떼어 두려 하셨습니다. 마님께서 친정 일을 모르고 잘하신 것은 어머님과 외가의 뜻이었지요. 왜 그러셨소? 그 말씀까지 다 사례자면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어머님께서 임종 직전 이 늙은이에게 남기신 부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강노인이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어머님께서는 이 늙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가 시집을 가더라도 너는 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만 보아라. 함부로 나서지 말고 아가가 진실을 알 때가 올 때까지 그저 종으로 살아라. 그때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아가에게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라. 윤 씨가 가만히 손을 가슴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이, 네, 마님. 이 늙은이가 마님을 멀리서 모셔온 것이 어언 30해이옵니다. 마님이 어머님과 헤어져 외가에 머무시던 10해 동안에는 이 늙은이가 외가 마을의 종으로 들어 마님을 지켰고, 마님이 시집을 오신 후로는 김참판 댁 마을 어귀로 옮겨 또 20해를 종으로 위장하였사옵니다. 마님이 약사발을 들고 안채를 오가시던 그 20해 동안 이 늙은이는 마을 어귀에서 그저 마님이 평안하시기만을 빌었습니다. 윤 씨의 눈에서 가만히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자기가 약사발을 받쳐 들고 안채를 오가던 그 시간을 그저 마을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한 늙은이가 자기를 30해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장. 네, 마님. 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소? 어머님의 분부가 그러하셨기 때문이지요. 진실을 알 때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마님께 친정 일을 꺼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가 왔다는 말씀이요. 강노인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오늘 저 댁에서 보따리 하나만 들고 쫓겨나오시던 그 순간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마님께서 갈 곳이 없으시고 의지할 곳이 없으시고 다만 어머님께서 남기신 비녀 하나만 머리에 꽂고 계신 그 순간 말입니다. 윤 씨가 가만히 머리에 꽂힌 비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았지요. 이 비녀가 어떻단 말이오? 마님, 그 비녀는 어머님이 마님께만 남기신 것입니다. 그저 유물이 아닙니다. 어머님 친정 집안에서 대대로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던 것이지요. 한 사람이라. 네, 마님. 윤 씨는 비녀를 가만히 머리에서 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 자기 머리에 꽂아주셨던 비녀였지요. 푸른 옥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새 모양의 작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평생 그 무늬가 그저 장식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 무늬는 어머님 친정 집안에서 쓰던 표식입니다. 마님께서는 평생 그것을 모른 채 머리에 꽂고 다니셨지요. 그러나 보는 사람이 보면 한눈에 알아보는 표식입니다. 윤 씨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비녀를 받쳐 든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지요. 노인장. 네, 마님. 그렇다면 우리 친정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소? 강노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님, 그 말씀은 아직 살을 수 없습니다. 마님께서 친정터에 직접 하셔서 옛사람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셔야 할 일입니다. 이 늙은이가 입으로 다 사려면 마님께서 도리어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요. 친정터라. 마님, 어머님 친정 집터는 여기서 사흘 길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옛 댁은 이미 사라지고 풀밭만 남았지만 그 인근에 어머님과 함께 자라셨던 옛종 한 분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 분께서 마님께 다 사려 주실 것입니다. 사흘 길이라. 윤 씨는 가만히 정자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햇빛이 느티나무 잎새 사이로 떨어지고 있었지요. 자기 친정, 어머니, 비녀의 표식, 모두 안개 너머의 일들이었습니다. 그 안개를 헤치고 사흘을 걸어 들어가야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 씨는 자기 손바닥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디마디 마른 손가락이었지요. 스무해 동안 약사발을 받쳐 주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오늘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 밖에 내쳐졌지요. 그리고 이제 그 손이 사흘 길을 걸어 안개 너머의 친정터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장. 네, 마님. 내 무엇을 결심해야 하는 것이오. 마님, 이 늙은이가 모실 테니 가시지요. 길은 멀어도 사흘이면 닿습니다. 그곳에서 마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직접 보시고, 그런 다음에 마님께서 어찌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윤 씨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갈 곳도 없는 처지였지요. 그러나 사흘 길을 늙은이의 말 한마디만 믿고 따라 나서기에는 망설임이 컸습니다. 그때 강노인이 가만히 한마디를 더 보탰지요. 마님,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이 늙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가 갈 곳이 없게 되는 그날이 오거든 너는 아가의 손을 잡고 친정터로 데려가라. 그날이 오면 아가에게 진실을 알게 해드려라.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한 줄기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갈 곳이 없게 되는 그날을 어머니가 미리 아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윤 씨는 가만히 입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지요. 노인장, 내 노인장을 따라가겠소. 강노인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윤 씨는 가만히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습니다. 차가운 옥이 다시 머리에 닿았지요. 자기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기신 단 하나의 흔적이라고 평생 믿어왔지요. 그러나 오늘 강노인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비녀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비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던 어머니, 자장가.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기신 것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둘이 자기 인생을 바쳐줄 어떤 열쇠인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손에 들었지요. 노인장, 출발합시다. 강노인이 앞장을 섰습니다. 두 사람이 정자를 나와 마을 어귀를 벗어났지요. 김찬판 댁이 있는 마을이 등 뒤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첫 박씨가 안방을 차지하고 김찬판이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집이 점점 작아졌지요. 윤 씨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찬판 댁의 소슬대문이 멀리서 검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20해를 보낸 집이었지요. 그 집을 등지고 떠나는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발은 망설이지 않았지요. 마님, 사흘 길입니다. 천천히 가시지요. 네. 윤 씨는 짧게 대답하고 강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길은 한참 동안 들길로 이어졌지요. 봄이 깊어가는 들판이었습니다. 보리 이삭이 푸르게 흔들리고 종달새가 하늘 높이 떠 울고 있었지요. 한 식경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강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지요. 마님. 네. 잠시 이쪽 풀숲에 몸을 낮추시지요. 윤 씨가 영문도 모르고 강노인이 가리키는 풀숲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강노인이 길을 한참 동안 살펴보았지요. 무엇을 살피는지 윤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강노인이 다시 일어났지요. 되었습니다, 마님. 가시지요. 무엇을 살피셨소? 누가 우리 뒤를 따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시 살폈습니다. 별것 아니었던 듯합니다. 윤 씨는 강노인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강노인은 별것 아니라는 듯이 다시 앞장을 섰지요. 그러나 그 굳은 살이 박인 손이 가만히 허리춤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것을 윤 씨는 보았습니다. 강노인이 무엇을 허리춤에 차고 있는지 윤 씨는 알지 못했지요. 다만 강노인의 그 손짓이 어쩐지 종의 손짓이 아니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들길을 걸었지요. 봄볕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윤 씨는 등 뒤를 한 번씩 돌아보았지요. 멀리서 누군가가 자기들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해가 서편으로 기울 즈음 두 사람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길은 좁고 어두웠지요. 양옆으로 키 큰 소나무가 늘어서 있어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이 갑자기 다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마님. 네. 이번에는 정말로 누가 우리 뒤를 따르는 듯합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윤 씨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노인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길 양옆의 풀숲에서 검은 그림자 셋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마님, 뒤로. 강노인이 윤 씨를 등 뒤로 밀쳤지요.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한 자루 꺼냈습니다. 호신용 단도였지요. 윤 씨는 강노인이
그런 것을 차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강노인에게 달려들었지요. 머리에 흰 천을 두른 사내 셋이었습니다.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지요. 비키시오, 늙은이. 우리는 그 부인에게 볼 일이 있소. 썩 물러나라. 강노인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단도를 휘둘렀지요. 윤 씨가 등 뒤에서 보고 있던 강노인의 몸놀림은 늙은 종의 몸놀림이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군법을 익힌 사람의 자세였지요. 검은 옷사내 하나가 강노인의 단도에 손등을 베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늙은이가 보통이 아니다. 그래도 셋이면 한 늙은이쯤이야. 사내 셋이 사방에서 강노인을 둘러쌌습니다. 강노인이 좌우로 휘둘러 막았지요. 그러나 셋을 한꺼번에 막아 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한 사내가 옆에서 휘두른 칼이 강노인의 어깨를 베고 지나갔지요. 강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노인장. 윤 씨가 비명을 질렀지요. 강노인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강노인은 쓰러지지 않고 윤 씨 앞을 막은 채 다시 단도를 들었지요. 마님, 어떻게든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이 늙은이가 길을 막을 테니. 노인장, 그것은 못합니다. 윤 씨가 그렇게 외쳤지요. 그때였습니다. 산 위쪽에서 갑자기 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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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한둘이 아닌 여러 마리의 말소리였지요. 검은 옷산의 셋이 동시에 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어사 행차다. 누군가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셋은 더 들을 것도 없이 풀숲 사이로 흩어져 도망쳤지요. 윤 씨가 어리둥절한 채로 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말 5마리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지요. 가장 앞에 말 위에는 어사 관복을 입은 사내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패를 허리에 차고 갓 아래로 단정한 얼굴이 드러나 있었지요. 그 사내가 윤 씨와 강노인 앞에서 말을 멈추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목소리가 깊고 가라앉은 소리였습니다. 윤 씨는 그저 강노인을 부축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노인장, 정신을 차리시오. 노인장. 강노인이 어깨를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핏물이 그의 무명 옷자락을 적셔 내려갔지요. 어사가 말에서 내려 그 모습을 살폈습니다. 부인, 어찌 된 일이오? 어사 나리 부탁드리옵니다. 이 노인장을 좀 살펴 주시옵소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매복하여 칼을 휘둘러 싸웁니다. 어사가 강노인의 어깨를 살폈지요. 깊은 상처는 아니었으나 출혈이 많았습니다. 여봐라. 의원을 부르라. 그리고 이 부근에 사찰이 있을 터이니 그쪽으로 모셔라. 어사 일행 중 한 사람이 말 위에서 대답했지요. 네, 어사또. 이 산 너머에 작은 사찰 하나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모셔라. 부인도 함께. 어사가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윤 씨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황송하옵니다. 어사 나리. 황송할 일이 아니오. 길 가는 사람의 위급한 일을 어찌 모른 척하겠소. 어사가 윤 씨를 한 번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야윈 얼굴, 깊은 눈, 무명 저고리에 헝클어진 머리. 그러나 머리에는 한 자루 감은 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어사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가문 비녀라. 이 야윈 부인이 가문 비녀를 꽂고 있는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나 어사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하를 시켜 강노인을 떠매게 했지요. 산 너머의 사찰은 이름 없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어삿도 저 산모퉁이를 돌면 바로 암자가 보입니다. 서두르라. 네, 어삿도. 말 위에 부하가 채찍을 가볍게 휘둘렀지요. 일행이 산모퉁이를 돌자 작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노스님 한 분이 혼자 지키고 있었지요. 어사 일행이 강노인을 떠매고 들어서자 노스님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산길에서 봉변을 당한 분이요. 잠시 대개 방 한 칸을 빌립시다. 네, 네. 어서 모시지요. 안채 빈 방이 있사오니 그쪽으로 모시지요. 고맙소. 노스님이 안채의 빈 방을 내주었습니다. 강노인이 자리에 눕혀졌지요. 윤 씨가 그 옆에 가만히 앉아 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평생 다뤄온 손길로 강노인의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지요. 노스님, 이 댁에 약초가 있사옵니까? 약초라. 네. 마디풀 쑥 그리고 너삼이 있으면 좋겠사옵니다. 노스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 씨를 바라보았지요. 야윈 양반과 부인이 약초 이름을 줄줄 읊은 것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부인, 약초를 아시오. 네, 노스님. 평생 다뤘사옵니다. 윤 씨가 짧게 그렇게 대답했지요. 노스님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사가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부인. 네, 어사 나리. 평생이라 하셨소. 네, 어사 나리. 사연이 길어 다 사르기는 어렵사오나 이 사람이 약초 다루는 일을 20해 동안 해왔사옵니다. 20해라. 어사가 가만히 윤 씨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평생 부엌 일도 모르고 자랐을 양반과 부인의 손이 약초를 알아본다는 것이 어사로서는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그 부인의 머리에 가문 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어사는 입속으로만 그렇게 새겨두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이 약초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부인 가져왔소이다. 마디풀과 너삼은 이만하면 되겠소이까? 네, 노스님. 충분하옵니다. 수둑은 마침 어제 캐둔 것이 있어 가져왔소이다. 고맙사옵니다. 윤 씨가 그 자리에서 약초를 가려내고 강노인의 상처에 지식인 마디풀을 얹었지요. 그러고는 너삼을 다려 강노인의 입에 한 모금 흘려 넣었습니다. 부인, 손이 참 야무지시오. 이 노승이 산속에서 약초 깨나 다루어 보았소만 부인의 손길이 더 익숙해 보이오. 노스님, 20해를 매일 다뤘으니 손에 익은 것뿐이옵니다. 매일 20해라. 노스님이 가만히 합장을 했지요. 강노인의 얼굴빛이 차츰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 사이 해는 서편으로 깊이 기울었습니다. 어사 일행은 그날 밤 그 암자에 함께 머물기로 했지요. 어사는 마당의 작은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 씨가 강노인 곁을 한참 지키다가 차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어사가 가만히 윤 씨를 보았습니다. 부인, 잠시 앉으셔도 좋소. 네, 어사 나리. 윤 씨가 평상 한쪽에 조심스레 앉았지요. 차 한 잔을 어사 앞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사 나리께 폐를 끼쳐 송구하옵니다. 송구할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았소. 부인의 사연이 궁금하오. 어쩌다 산길에서 그런 봉변을 당하셨소. 윤 씨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기 사연을 다 사를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어사 나리께서 자기를 구해 주신 분이니
아주 입을 다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양반가의 정실 부인이었사옵니다. 스무 해 동안 서방님의 병수발을 들었사오나 서방님이 회복하시고 첩을 들이신 후로 이 사람은 갈 곳이 없게 되었사옵니다. 친정터가 어디라 들었기에 그곳으로 가는 길에 봉변을 당한 것이옵니다. 어사가 가만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친정터라. 친정은 어디시오? 여기서 사흘 길이라 하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일을 잘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어머님이 남기신 비녀 한 자루만 머리에 꽂고 살아왔사옵니다. 윤 씨가 그렇게 말하며 가만히 머리에 비녀를 가리켰지요. 어사의 눈이 다시 그 비녀에 닿았습니다. 푸른 옥, 작은 새 무늬. 어사의 입이 잠시 굳었지요. 그러나 어사는 그 자리에서 무어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 한 모금을 다시 마셨지요. 부인, 친정 어른은 어디 사람이셨소? 이 사람도 잘 알지 못하옵니다. 외가에서 자랐사오니 친정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사옵니다. 외가는 어디시오? 외가는 송도 근처이옵니다. 어머님의 친정 외가가 그쪽이라 들었사옵니다. 어사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송도. 어사의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천천히 움직였지요. 그러나 어사는 그 자리에서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부인, 친정터에 가시면 그곳에 누가 계시오? 노인장이 말씀하시기를 어머님과 함께 자란 옛종 한 분이 그 인근에 살아 계시다 하옵니다. 그 분께서 이 사람의 친정에 관해 다 사려 주실 거라 들었사옵니다. 그렇소. 어사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마당의 달을 올려다보았지요. 산속 암자의 밤이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친정터에 도착하실 때까지 이 행차가 함께 가도 되겠소. 이 산길은 다시 위험할 수 있소. 윤 씨가 놀라 어사를 보았습니다. 어사 나리께서 어찌 그렇게까지. 어사가 길 가는 사람의 안위를 살피는 것도 어사의 일이오. 마침 본관도 송도 쪽 일을 보러 가는 길이니 길이 같소. 송도 가까운 고을 관하에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본관이 그 형방을 조사 중이오. 형방이라. 네. 박일동이라는 형방이오. 그자가 옥에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누이를 양반가의 첩으로 들여 결탁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소. 황송하옵니다. 어사 나리. 부인, 한 가지 더 묻겠소. 네, 어사 나리. 오늘 산길에서 부인을 노린 자들이 검은 옷에 흰 두건을 둘렀다 들었소. 도적의 차림은 아니었소. 누가 부인을 노릴 까닭이 있겠소. 윤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참판 댁에서 쫓겨난 일을 자세히 살을 일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거짓을 살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댁에서 쫓겨난 처지이옵니다. 시댁에 첩이 들었사온데 그 첩의 친정이 관아와 인연이 있다 들었사옵니다. 혹 그쪽에서 보낸 자들이 아닐까 짐작은 하옵니다만 이 사람도 확신할 수 없사옵니다. 어사가 가만히 차를 한 모금 마셨지요. 첩의 친정이 관아와 인연이라. 어사의 머릿속에 잠깐 무엇이 스쳤습니다. 부인의 시댁이 어느 댁이요? 김참판 댁이옵니다. 한양 남쪽 마을에 있사옵니다. 김참판이라. 어사가 그 이름을 가만히 새겨두었지요. 첩의 친정에 형방쯤이 있다면 산길에 사람을 풀 만한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부인 송도까지 본관이 모실 터이니 안심하시오. 황송하옵니다. 어사 나리. 윤 씨가 그렇게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어사의 얼굴에 잠시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차를 마시느라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그때 안방에서 강노인이 작은 소리로 신음을 흘렸습니다. 윤 씨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노인장이 깨어났는가 보옵니다. 잠시 가 보겠사옵니다. 어사 나리. 가시오. 윤 씨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노인의 눈이 가늘게 떨렸지요. 입술이 마른 채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정신이 드시오. 이 사람이요. 윤 씨가 강노인의 손을 잡았지요. 노스님이 안방 문턱에 가만히 서서 살폈습니다. 부인, 너삼이 일찍 들었구려. 의식이 돌아온 게요. 네, 노스님. 하오나 출혈이 많아 아직 위태롭사옵니다. 기력이 돌아오시려면 며칠 걸리실 것이오. 조급해하지 마시오. 네, 노스님. 강노인의 눈이 가까스로 떠졌습니다. 그 눈이 윤 씨의 머리에 꽂힌 비녀에 닿았지요. 마님. 네, 노인장. 말씀하시오. 무리하지 마시고요. 강노인이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숨이 가빠 말이 끊겼지요. 윤 씨가 강노인의 입가에 귀를 가져갔습니다. 마님. 그 비녀는 마님 가문에. 네, 노인장. 말씀하시오. 마지막. 정녀에게만. 강노인의 말이 거기서 끊겼지요. 다시 의식이 가물거렸습니다. 윤 씨가 강노인의 손을 꼭 쥐었지요. 노인장, 노인장. 강노인은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쁜 숨만 천천히 이어졌지요. 윤 씨가 그 옆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녀라. 윤 씨는 그 말을 입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지요. 자기 가문이 어떤 가문이기에 마지막 정녀라는 말이 따라붙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기 비녀가 그 마지막 정녀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라면 자기는 도대체 누구라는 말입니까? 윤 씨의 가슴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강노인은 그날 밤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윤 씨가 강노인의 손을 한참 잡고 있었지요. 마지막 정녀라는 말이 입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지 않고 떠올랐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강노인의 숨이 다시 안정되었지요. 마디풀과 너삼이 휴험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강노인 곁을 잠시 떠나 마당으로 나왔지요. 마당에는 어사가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노인장은 좀 어떠시오? 숨이 안정되었사옵니다. 다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사옵니다. 며칠 더 머무셔야 할 듯하오. 네, 어사 나리. 그리해야 할 듯하옵니다. 본관 일행도 함께 머물 터이니 마음 놓으시오. 윤 씨가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어사 나리께서 이렇게까지 챙겨주실 까닭이 무엇인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길 가는 사람의 위급한 일이라는 어사 나리 말씀이 거짓 같지는 않았지요. 그날부터 사찰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강노인의 상처에 마디풀을 갈아 얹었지요. 너삼을 새로 다리고 강노인의 입에 한 모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찰의 노스님이 가만히 윤 씨를 보더니 한마디 하셨지요. 부인. 네, 노스님. 이 노승이 사람을 많이 보았소만 약초 손길이 그토록 야무진 부인은 처음 보겠소이다. 의원에 든 적이 있으시오. 의원에 들어본 적은 없사옵니다. 다만 20해를 매일 약을 다루었으니 손에 익은 것뿐이옵니다. 매일 20해라 하시오.
도대체 어떤 사연이시오? 서방님께서 큰 병을 앓으셨사옵니다. 아, 그런 사연이셨소이까. 노스님이 가만히 합장을 하였지요. 그 정성이 어찌 그저 흘러가겠소이까. 부인의 약초 솜씨는 부인이 다 아신 정 그 자체이올시다. 윤 씨가 그 말에 잠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참고 베푼 정은 흙 속에 묻은 씨앗과 같다는 그 말씀이 말입니다. 윤 씨가 자기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마디마디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어쩌면 어머니의 말씀처럼 무엇인가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그러는 동안 사찰에 한 가지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한 노파가 약초를 구하러 사찰까지 올라온 것이지요. 노스님, 노스님. 노파가 마당으로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노스님이 마중을 나가셨지요. 무슨 일이오, 보살님. 우리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서 사흘째 일어나질 못하옵니다. 이 산 약초가 효험이 있다 들었기에 이렇게 올라왔사옵니다. 열병이라. 노스님이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지요. 노스님은 약초 이름은 아셨으나 처방까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윤 씨가 가만히 다가갔지요. 노스님, 이 사람이 한번 살펴봐도 되겠사옵니까? 부인이 살펴주시면 이 노승이야 고맙지요. 보살님, 손주가 몇 살이옵니까? 10살이옵니다. 열은 손발에까지 있사옵니까? 머리에만 있사옵니까? 머리는 펄펄 끓고 손발은 차갑사옵니다. 윤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머리만 여리고 손발은 차다면 그저 보통 열병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보살님, 손주가 사흘 전 무엇을 먹었사옵니까? 마을 우물물을 마시고 산딸기를 한 줌 따 먹었다 하옵니다. 산딸기라. 윤 씨가 가만히 머리를 끄덕였지요. 보살님, 손주가 먹은 것이 산딸기가 아니라 산두릅이 섞여 있었을 수 있사옵니다. 산딸기와 산두릅은 비슷하나 산두릅은 어린이가 잘못 먹으면 머리에 열이 오르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노스님, 어디 마디풀과 결명자가 있사옵니까? 결명자 끓인 물과 마디풀즙을 한 사발씩 만들어 드리겠사옵니다. 있소이다. 부엌에 다 있소이다. 윤 씨가 부엌으로 내려가 약초를 손수 다루었지요. 결명자를 한참 끓여 우려내고 마디풀을 지식여 즙을 짜냈습니다. 두 사발을 노파에게 건넸지요. 보살님, 별명자 물은 손주에게 천천히 마시게 하시고 마디풀즙은 손주의 발바닥과 손바닥에 발라 주시옵소서. 그러면 머리 열이 손발로 내려갈 것이옵니다. 고맙사옵니다, 부인. 정말 고맙사옵니다. 노파가 사발 2개를 받쳐 들고 산을 다시 내려갔지요. 어사가 마당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윤 씨를 향해 가만히 한마디 하셨지요. 부인. 네, 어사 나리. 부인은 약방 의녀시오. 양반가 정실이시오. 윤 씨가 그 말에 잠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어사 나리. 이 사람이 무람없이 보였사옵니까? 아니요. 본관은 부인의 손길이 놀라울 따름이요. 양반과 정실이 약초를 그토록 다루는 일이 흔치 않소. 서방님 약사발을 20해 들고 있다 보니 자연히 손에 익은 것이옵니다. 20해. 어사가 가만히 한숨을 쉬었지요. 그 한숨에 무엇인가 깊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노파가 손주의 열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것이었지요. 산속 암자에 약초 잘 다루시는 마님 한 분이 머무신다지. 손길이 그렇게 야무지시다 들었네. 우리 어머니 기침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 마을에 돌더니 사흘째 되는 날 한 노인이 사찰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인, 이 늙은이가 살을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어르신? 이 늙은이가 봄부터 기침이 그치질 아니하옵니다. 새벽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이면 숨이 막힙니다. 마을 의원에 다녀보아도 차도가 없사옵니다. 윤 씨가 가만히 노인의 얼굴을 살펴보았지요. 입술 가장자리가 푸르스름하고 손등의 피부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어르신, 입안이 마르시옵니까? 네, 늘 마르옵니다. 가슴에 답답한 기운이 명치 부근이옵니까? 가슴 한가운데이옵니까? 명치 부근이옵니다. 폐가 마른 듯하옵니다. 노스님, 어디 도라지와 맹문동이 있사옵니까? 부엌 약장에 있소이다. 도라지 한 줌과 맹문동 반 줌을 함께 끓여 매일 새벽 한 사발씩 드시지요. 열흘만 드시면 차도가 있으실 것이옵니다. 고맙사옵니다, 부인. 정말 고맙사옵니다. 윤 씨가 가만히 한 마디를 더 보태었지요. 어르신, 이런 마른 기침은 의원이 잘못 쓰면 도리어 폐가 천천히 약해질 수도 있사옵니다. 마황과 비슷한 색의 약초 한 가지가 잘못 섞이면 4, 5년이 못가 자리에 눕는다 들었사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네, 어르신. 약을 받으실 때는 색을 한번 더 살피셔야 하옵니다. 노인이 굽은 허리를 더 굽혀 절을 하고 산을 내려갔지요. 그 다음 날에는 산모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마님, 우리 며느리가 산달이 가까운데 자꾸 어지럽다 하옵니다. 산달이 언제이옵니까? 이달 보름이옵니다. 피가 부족하실 듯하옵니다. 검은 콩과 대추를 함께 달여 매일 한 사발씩 드시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윤 씨는 올라오는 사람마다 가만히 살펴주었지요. 처방을 가르쳐 주고 약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사찰 마당이 작은 약방처럼 되었지요. 윤 씨 자기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손에 익은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사는 그 며칠 동안 윤 씨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사또 무엇이냐? 한양에서 전갈이 닿았습니다. 종친 한 분께서 변고를 당하셨다 하옵니다. 누구를 말함이냐? 안평 종친 어른이시옵니다. 사흘 전 갑자기 자리에 누우셨다 하옵니다. 안평이라. 의원이 사대문 안 의원을 다 불러보았으나 차도가 없다 하옵니다. 어사가 가만히 차 사발을 들었다 놓았지요. 그러고는 우물가의 윤 씨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윤 씨의 손길이 어찌나 야무진지 어사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지요. 부하. 네, 어사또. 한양길에 오를 채비를 해두라. 다만 노인장의 회복을 며칠 더 본 다음에 출발한다. 네, 어사또. 부하가 물러갔습니다. 어사는 다시 평상에 앉아 가만히 우물가를 바라보았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서편으로 길게 누워 있었지요. 윤 씨가 사찰 우물가에서 약초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윤 씨의 입에서 가만히 한 가락 노래가 흘러나왔지요.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자장가였지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그 가락이었습니다. 약초 다듬는 손길이 익숙해진 어느 순간이면 윤 씨의 입에서 그 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오곤 했지요. 윤 씨 자기도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있던 어사가 그 가락을 들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부인의 흥얼거림이라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락이 두 번째 반복되자 어사의 얼굴빛이 천천히 바뀌었지요. 어사가 손에 들고 있던 차 사발을 평상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우물가의 윤 씨를 향해 천천히 일어났지요. 어사의 걸음이 우물가에 가까워졌습니다. 윤 씨는 약초를 씻느라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어사가 윤 씨 등 뒤에 가만히 섰습니다. 부인. 윤 씨가 흥얼거림을 멈추고 돌아보았지요. 네, 어사 나리. 무슨 일이옵니까? 어사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의 그 단정한 얼굴빛이 아니라 어쩐지 핏기가 가신 듯한 얼굴이었지요. 어사가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네. 방금 부르신 그 노래를. 네. 어사 나리. 그 노래를 어디서 배우셨소? 윤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사를 보았지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자장가였습니다. 어사 나리께서 그것을 새삼스레 물으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님 무릎에서 들은 가락이옵니다. 자장가이옵니다. 어머님이라 하셨소. 네, 어사 나리. 어사의 손이 잠시 떨렸지요. 어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어사의 얼굴빛을 살피며 점점 불안해졌지요. 어사 나리, 어찌 그러시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였사옵니까? 아니요. 부인이 무엇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요. 어사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어사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 목소리가 가만히 떨렸습니다. 그 노래를 본관의 어머님도 어렸을 적에 본관에게 불러주셨소. 윤 씨는 어사의 그 말을 한참 동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사 나리, 그 노래가 어떻다는 말씀이옵니까? 본관도 어디서 본 듯한 가락이라 잠시 마음에 걸렸을 뿐이요. 부인이 어머님께 배우셨다 하셨소. 네, 어사 나리. 어머님 무릎에서 들은 가락이옵니다. 그렇소. 어사가 더는 묻지 않았지요. 다만 잠시 윤 씨의 얼굴을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윤 씨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가만히 어사를 마주 보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 본관이 평상에 다시 앉겠소. 노인장이 깨어나시거든 부르시오. 네, 어사 나리. 윤 씨는 한참을 우물가에 그렇게 서 있었지요. 어사가 어찌 자기 자장가에 그리 멈춰 서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에 비녀,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 어머님이 자기에게 남기신 흔적들이 어쩐지 하나둘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노인의 의식이 마침내 돌아왔지요. 마님, 노인장, 정신이 드시오. 네, 마님. 이 늙은이가 죽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노스님 약초가 듣지 못했더라면 큰일 날 뻔하셨소. 마님의 손길로 다시 일어났사옵니다. 윤 씨가 강노인의 손을 잡았지요. 강노인이 가만히 한 손을 가슴께 무명 옷자락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통의 종이 두루마리를 꺼냈지요. 마님, 이것의 일부를 받아주시지요. 일부라 하셨소. 네, 마님. 어머님께서 임종 직전 이 늙은이에게 맡기신 것이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분부하시기를 한 번에 다 보이지 말고 마님이 갈 곳이 없게 되시는
그날에는 절반을 가문의 누명이 풀리는 어전에서는 나머지 절반을 보이라 하셨사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분부하셨소. 네, 마님. 어머님께서 마님을 평생 천천히 지키시려 하셨사옵니다. 윤 씨가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지요. 손이 떨려 한참을 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두루마리의 위쪽 절반을 펴자 안쪽에 어머님의 친필이 가지런히 새겨져 있었지요. 내 딸 아가에게. 내가 이 글을 보게 되는 날이 오거든. 너는 이 어미가 평생 너에게 숨겨온 것의 첫 자락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윤 씨 가문의 마지막 정녀이니라. 우리 가문은 30해 전 어느 봄날 누명을 쓰고 풍비박산이 났으나 너 한 사람은 살아남았다. 이 어미가 너를 외가에 맡긴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너에게 친정일을 숨긴 것은 내가 안전하게 자라기 위함이었느니라. 머리에 꽂은 비녀와 입에 익은 자장가가 너의 표식이다. 윤 씨가 그 자리에서 손이 굳었습니다. 마지막 정녀라. 누명이라. 풍비박산이라. 한자 한자가 가슴을 찔러 들어왔지요. 어머님. 윤 씨가 입속으로 가만히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노인장 정말로 우리 친정이 그러하였사옵니까? 네, 마님. 그날의 일을 이 늙은이가 두 눈으로 다 보았사옵니다. 누명이라 하셨소. 네, 마님. 자세한 사연은 친정터에 가서 옛사람의 입을 통해 들으셔야 한다 하셨사옵니다. 두루마리의 나머지 절반은 마님, 그 부분은 어전에서 다 드러날 부분이옵니다. 그때까지 이 늙은이가 가슴에 묻어두겠사옵니다. 윤 씨가 한참을 가만히 친필을 가슴에 안았지요. 어머님이 자기를 평생 천천히 지키려 하신 그 마음이 그제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자기에게 가문 전체를 한꺼번에 알리지 않으셨지요. 자기가 한 자락씩 한 발씩 걸어가며 자기 정체를 알아가도록 분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어사가 평상에서 윤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노인장은 좀 어떠시오? 의식이 돌아오셨사옵니다. 어머님 친필 한 자락도 받았사옵니다. 한 자락이라. 네, 어사 나리. 어머님께서 한 번에 다 알리지 말라 분부하셨다 하옵니다. 어사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인, 마침 한양에 본관이 다녀와야 할 일이 있소. 안평 종친 어른이 사흘 전부터 자리에 누우셨다 하오. 부인의 약초 솜씨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하오. 함께 가시겠소. 한양이라. 네. 그곳에서 본관이 임금께도 살을 일이 있소. 부인 가문의 일이 그 자리에서 풀릴 수도 있소. 네. 어사 나리. 함께 가겠사옵니다. 그날로 일행이 채비를 갖추었지요. 강노인은 사찰에 며칠 더 머물러 회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노스님이 강노인을 돌봐 주시기로 했지요. 노인장, 곧 다시 뵙겠사옵니다. 마님, 부디 평안히 다녀오시지요. 어전에 드시거든 이 늙은이도 가겠사옵니다. 윤 씨가 어사 일행과 함께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사흘 길이었지요. 한양에 닿은 그 길로 어사가 윤 씨를 안평 종친댁으로 모셨습니다. 안평 종친 어른은 환갑이 넘으신 분이었지요. 자리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한양의 어이가 셋이나 와 보았으나 차도가 없는 상태였지요. 부인, 한번 살펴봐 주시오. 어사가 그렇게 청하자 윤 씨가 가만히 종친 어른의 손목을 잡았지요. 어르신, 가슴이 답답하시옵니까? 답답하기보다는 무거우이.
누가 가슴 위에 돌을 얹은 듯하이. 명치 부근이옵니까? 가슴 한가운데이옵니까? 가슴 한가운데이요. 윤 씨가 가만히 종친 어른의 손을 잡고 맥을 짚었지요. 한참 만에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폐에 차가운 기운이 든 듯하옵니다. 그러나 그 기운이 단순한 풍한이 아니라 오래된 습기가 폐에 자리 잡은 듯하옵니다. 어의 나리들께서 풍한 약을 쓰셨다면 도리어 차도가 없는 까닭이 그것이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어의 한 분이 깜짝 놀라 윤 씨를 보았지요. 부인, 그것을 어찌 아시오? 이 사람이 20해 동안 비슷한 증상을 다뤄보았사옵니다. 윤 씨가 가만히 종친 어른께 처방을 사려었지요. 그러는 사이 자기 입에서 무심코 한마디가 더 흘러나왔습니다. 이 증상은 의원이 잘못 처방하면 폐를 천천히 약하게 만들 수도 있사옵니다. 어떤 약초 한 가지만 슬쩍 섞어도 환자가 4, 5년 자리에 눕습니다. 세상에 그런 약초가 있소이까? 있사옵니다. 어의 날이 그 약초는 풍한약과 색이 거의 같아 보통은 알아차리기 어렵사옵니다. 어떤 약초를 말하미요? 마황과 비슷한 한 약초이옵니다. 색이 거의 같으나 약효가 정반대이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약사발을 다루면서 그 약초의 색을 알아두었사옵니다. 부인의 손길이 의원 못지않으시오. 정말이지 처음 보는 솜씨이요. 황송하옵니다. 어이 나리. 어사가 그 옆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들었지요. 어사의 눈썹이 잠시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 씨 자기는 그 말을 사려면서도 자기 남편 약사발 안에 그 약초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그저 종친 어른께 사례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어사의 머릿속에 박혀 들어갔지요. 어사는 김참판이 20해를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사연을 떠올렸습니다. 4, 5년이 아니라 20해를. 그것이 자연스러운 병이었는지, 누가 손을 댄 병이었는지. 어사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심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지요. 어사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하를 불러 가만히 분부했지요. 여봐라. 네, 어사또. 한양의 본관이 알아볼 일이 한 가지 더 생겼다. 김참판 댁 의원이 누구였는지, 그 의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조사해 두라. 네, 어사또. 부하가 물러갔지요. 윤 씨는 그 분부를 듣지 못한 채 종친 어른의 처방을 위해 약장으로 향했습니다. 건강과 생강을 함께 달여 진하게 우려내시고 거기에 마른 진피를 더하시지요. 매일 새벽 한 사발씩 사흘만 드시면 폐의 습기가 빠질 것이옵니다. 윤 씨의 처방대로 약을 달여 종친 어른께 올렸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종친 어른의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사흘이 지나자 종친 어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한 잔 드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어사, 이 부인이 누구이신가? 종친 어른, 사연이 길어 다 사르기 어렵사오나 이 부인이 가문의 누명을 안고 사시는 분이옵니다. 어떤 가문이신가? 윤 씨 가문이옵니다. 종친 어른의 얼굴빛이 잠시 바뀌었습니다. 윤 씨 가문이라. 30해 전 풍비박산 났던 그 가문 말이오. 네, 어른. 내가 그 가문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오. 무고였다는 소문이 그때부터 있었소. 임금께 사례어야겠소이다. 종친 어른이 그 다음 날 임금께 친히 글을 올리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전에서 윤 씨를 친히 보시겠다는 임금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부인,
임금께서 부인을 친히 보시겠다 하오. 어사 날이 정말이옵니까? 네. 부인 가문의 누명이 이 자리에서 벗겨질 것이오. 윤 씨는 그날 밤 어전에 들 채비를 갖추었지요. 어머님 친필의 절반을 가슴에 품고 머리에는 어머님의 비녀를 단정히 꽂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 씨가 어사 일행과 함께 어전 가는 길에 올랐지요. 그러나 어전 앞에 거의 닿을 무렵 한 무리의 형방들이 길을 막고 섰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가슴을 펴고 호령을 했지요. 멈추라. 그 부인은 도둑이요. 가문 비녀와 재물을 훔쳐 도주한 도둑이요. 윤 씨가 멈춰서서 그 사내를 보았습니다. 사내의 다부진 체격에 차가운 눈매, 그리고 칼자국 흉터. 김참판 댁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지요. 첫 박씨의 친오랍이 박일동 형방이었습니다. 박일동이 형방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어전 길목까지 부하 5을 거느리고 와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썩 비키시오, 박형방. 어사가 단호하게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일동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어사 날이 이는 김참판 댁에 직접 고발이옵니다. 형방의 직분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어떤 고발이냐? 이 부인이 김참판 댁 안방의 가문 비녀와 재물을 훔쳐 도주하였다는 고발이옵니다. 김참판 나리의 인장이 찍혀 있사옵니다. 어사가 박일동의 손에 들린 고발장을 살폈지요. 김참판의 인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절차상 어사라도 즉시 막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어사 나리. 부인. 본관이 잠시 다녀오겠사옵니다. 어전 아련은 이 일을 푼 다음에 다시 청하겠사옵니다. 부인. 윤 씨가 가만히 어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두려움보다 단단한 무엇이 어려 있었지요. 어사가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윤 씨를 보았습니다. 부인의 옥살이는 본관이 직접 살피겠다. 박형방 사사로이 손을 대는 일이 있으면 형방의 자리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박일동이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그 입꼬리에 가는 비웃음 같은 것이 잠시 어렸습니다. 박일동의 부하가 윤 씨의 머리에서 가문 비녀를 빼 보따리에 따로 담았지요. 윤 씨가 양옆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사 날이 잠시 후 다시 뵙겠사옵니다. 부인, 본관이 곧할 터이니 마음을 굳게 가지시오. 윤 씨가 끌려간 곳은 한양옥이었습니다. 옥은 좁고 어두웠지요. 돌바닥은 차고 집 한 줌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 셋이 한 칸에 함께 갇혀 있었지요. 양반과 부인이 어찌 옥에 들었소. 도둑이라 하옵니다. 세상의 양반과 정실이 도둑질을 할까. 별일이 다 있구려. 죄수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지요. 윤 씨는 집 위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머리에서 비녀가 빠진 자리가 허전했지요. 옥 안의 첫 밤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옥문이 열리고 박일동이 직접 들어왔지요. 부하는 밖에 세워 둔 채 박일동 혼자였습니다. 마님, 잠시 살을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형방 나리께서 직접 오셨소. 네, 마님. 마님께 한 가지를 권하러 왔사옵니다. 무엇이요? 마님께서 사실대로 자백하시지요. 김참판 댁 안방에 비녀를 훔쳐 나오셨다. 인정하시면 형이 가벼워질 것이옵니다. 윤 씨가 가만히 박일동을 올려다보았지요. 형방 날이
이 비녀는 어머님 묘물이요. 거짓을 살을 수 없소. 마님, 양반가 정실이시라 해도 한양옥에서 살아나가기는 쉽지 아니하옵니다. 자백하시면 옥살이가 한두 달로 끝날 일이옵니다. 자백하지 아니하시면 사정이 달라지옵니다. 형방 나리께서 이 사람을 위협하시는 것이요. 위협이라니. 어찌 그런 말씀을 사르십니까? 다만 마님의 처지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 권하는 것이옵니다. 박일동의 입에서 말은 정중했으나 그 눈빛은 칼날같이 차가웠지요. 윤 씨가 그 눈빛을 한참 마주 보았습니다. 형방나리, 이 사람은 거짓을 살을 수 없소. 형방나리께서 무엇을 더 더하시든 이 사람의 답은 같소. 마님, 한 가지 더 살을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마님 친정 옛종 한 분이 친정터 인근에 살아 계셨지요. 어젯밤 그분께서 변을 당하셨다 하옵니다. 누가 들어 어른의 목을 베고 달아났다 하옵니다. 윤 씨의 가슴이 가만히 가라앉았지요. 형방 나리께서 그것을 어찌 아시오? 이 사람은 형방이 오니 한양에 도착하는 모든 소식을 받아보옵니다. 다만 마님께 미리 사르는 것이옵니다. 마님의 친정 일을 증언해 줄 분이 이제 한 분도 남지 아니하셨사옵니다. 마님의 가문 신분을 증명할 길이 끊기신 것이지요. 윤 씨가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굳게 다물었지요. 형방나리 가시지요. 이 사람의 답은 변하지 아니하오. 박일동이 가만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입꼬리에 그 비웃음을 다시 어렸지요. 마님, 사흘만 더 생각해 보시지요. 사흘 안에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시면 그때부터는 이 형방도 마님을 도울 수 없게 되옵니다. 박일동이 옥문을 나가고 한참 후 옥지기가 들어와 한마디를 더 보탰지요. 마님, 좋지 못한 소식이 또 한 가지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어사 나리께서도 어전 출입이 금지되셨사옵니다. 어사 나리께서요? 네. 어사 나리께서 마님과 사사로운 정이 있어 공무에 사적인 일을 끼우셨다. 인명무고가 어전에 닿았사옵니다. 임금께서 어사 나리의 어전 출입을 잠시 멈추라 처분하셨다 하옵니다. 윤 씨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사 나리까지 자기 때문에 어전길이 막히신 것이었습니다. 종친 어른도 어사 나리도 더는 자기를 위해 한 발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옥지기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마님, 김참판 나리께서 첩의 부축임으로 마님 친정에서 가져오신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고 계시다 하옵니다. 유품이라. 네. 마님 어머님께서 시집 보내실 적에 함께 보내신 옷가지와 함이 있다 들었사옵니다. 그것을 첩이 모두 불태우라 부추기고 있다 하옵니다. 윤 씨의 눈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자기 시집 보낼 때 손수 짜 주신 옷, 어머님이 손수 칠해 주신 함. 평생 윤 씨가 안방 한 구석에 그대로 모셔두었던 어머님의 흔적들이었지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불태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윤 씨가 입속으로 그렇게 가만히 사려었지요. 그러나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윤 씨는 옥안에서 사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옥지기가 옥문 밖에서 가만히 한 마디를 보태곤 했지요. 마님, 죽이라도 좀 드시지요. 고맙소. 그러나 입에 들어가지 아니하오. 이러다 마님께서 옥에서 먼저 무너지시옵니다. 이 사람은 괜찮소. 마음만 굳게 가지면 돼요.
옥지기가 고개를 가만히 저으며 물러섰지요. 어사 나리께서는 종친 어른과 함께 임금께 사례러 가시려 하셨으나 박일동 측 측근들이 어전 통로마다 막아섰습니다. 어사 나리의 어전 출입 처분이 풀리지 아니한 채 시간이 흘렀지요. 옥 안의 윤 씨는 점점 식음을 줄였습니다. 옥지기가 가져오는 죽 한 그릇이 그대로 굳어가는 일이 많아졌지요. 다른 죄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윤 씨를 살펴볼 뿐이었지요. 같은 옥에 든 한 죄수가 윤 씨에게 가만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부인, 무얼 그리 굳게 견디시오. 사흘을 그러시면 옥에서 살아나가지 못하오. 마음을 굳게 가지지 아니하면 거짓을 살을까 두려워서 그렇소. 양반가 정실의 굳기가 그러하시구려. 죄수가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가 옥 창살 사이로 떨어지는 한 줄기 달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차가운 돌바닥에 그 빛이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윤 씨가 자기 두 손을 들여다보았지요. 마디마디 마른 손이었습니다. 평생 약사발을 받쳐주던 손이었지요. 그 손이 지금 빈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녀도 빼앗기고 친필유서 절반도 박일동에게 압수당하고 친정 옛종은 변을 당하시고 어사 나리도 종친 어른도 발이 묶이시고 어머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품마저 불태워진다는 처지였지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눈에서 가만히 눈물 한 줄기가 흘렀지요. 어머님. 윤 씨가 입속으로 가만히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정말로 이정이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한다 하셨사옵니까? 대답은 없었지요. 다만 차가운 돌벽에 자기 목소리가 가만히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윤 씨가 가만히 어머님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렸지요. 참고 베푼 정은 흙 속에 묻은 씨앗과 같단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는 법이지. 윤 씨가 자기 손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스무해 약사발을 받쳐주던 손. 사찰마당에서 노파의 손주를 살린 손. 마른 기침을 앓던 노인을 살핀 손. 안평 종친 어른을 일으킨 손. 자기가 흙 속에 묻은 줄도 모르고 묻어둔 정이 사실은 사방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지요. 어머님께서 오르셨사옵니다. 윤 씨가 마침내 입속으로 그렇게 사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가만히 가라앉았지요. 자기를 증명할 모든 표식이 사라져도 자기가 평생 바쳐준 그 정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집 위에 가만히 앉아 자장가를 한 가락 흥얼거렸지요. 어머님께서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가락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자기 곁에 다시 와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옥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 마님이 어디 계시오? 마님. 윤 씨가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강노인이었지요. 사찰에서 회복하신 강노인이 한양까지 올라오신 것이었습니다. 마님. 윤 씨가 옥 창살에 가까이 다가갔지요. 강노인이 그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사찰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 한양까지 단숨에 올라온 것이었지요. 강노인의 얼굴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 눈은 단단했습니다. 노인장, 어떻게 오셨소? 마님, 이 늙은이가 가져온 것이 있사옵니다. 강노인이 가슴에서 한 통의 두루마리를 꺼냈지요. 이것은 무엇이오? 친정터 옛종 어른께서 변을 당하시기 전 이 늙은이에게
미리 보내신 친필 증언이옵니다. 그 어른께서 사라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이지요. 윤 씨가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어머님 친필 절반과 이 친필 증언, 그리고 강노인이 어전에서 풀어놓을 어머님 친필 나머지 절반. 자기 가문의 누명을 풀 세 가지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노인장, 어서 종친 어른께 가지고 가시지요. 네, 마님. 종친 어른께 사본을 드리고 곧 마님을 모시러 오겠사옵니다. 강노인이 옥문을 떠나 종친 어른 댁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종친 어른께서 친필 증언을 펴보시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지요. 세상에, 이 글에 윤 씨 가문 멸문의 진상이 다 적혀 있구나. 네, 어른. 무고였사옵니다. 그날의 진상을 옛종 어른께서 한자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적으셨사옵니다. 임금께 즉시 사례겠소이다. 종친 어른이 그 자리에서 글을 받쳐 들고 어전으로 들어가셨지요. 임금께서 그 글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임금의 얼굴빛이 천천히 바뀌어 갔지요. 그 부인을 옥에서 풀라. 박일동과 김참판 댁의 첫 박씨, 그리고 김참판을 모두 어전에 부르라. 어사의 출입 처분도 거두라. 그날 정오, 어전 마당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윤 씨가 옥에서 풀려나 단정한 차림으로 어전 마당에 섰지요. 강노인이 그 옆에 섰고 어사가 한 발 뒤에서 윤 씨를 모셨습니다. 종친 어른도 어전 마루 한쪽에 자리를 잡으셨지요. 그 반대쪽에는 박일동, 그리고 김참판의 손에 이끌려 끌려온 박씨가 서 있었습니다. 김참판의 얼굴이 사색이었지요. 임금께서 옥좌에서 첫 마디를 내리셨습니다. 박일동은 듣거라. 너는 어찌하여 양반과 정씨를 거짓 고발하였느냐. 아뢰옵나이다, 전하. 김참판 댁에 직접 고발이옵니다. 형방의 직분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사옵니다. 김참판의 인장이 박힌 그 고발장이 위조라는 증언이 들어왔다. 변명할 말이 있느냐? 박일동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요. 임금께서 강노인을 향하셨습니다. 노인은 누구이냐? 소인은 30해 전 윤 씨 가문의 호위 무사였사옵니다. 멸문 당시 어머님 분부로 마님을 살려 외가에 모셨고 이래 30해를 마님 곁에 종으로 위장하며 살아왔사옵니다. 호위 무사라. 네, 전하. 윤 씨 가문의 멸문은 무고였사옵니다. 그 진상이 친정터 옛종 어른의 친필 증언에 다 적혀 있사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임종 직전 이 늙은이에게 맡기신 친필 유서의 절반이 여기 있사옵니다. 강노인이 가슴에서 두루마리의 나머지 절반을 꺼냈지요. 윤 씨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친필이 마침내 모두 어전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지요. 임금께서 두루마리를 받쳐 펴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셨지요. 너에게는 어릴 적에 약속된 분이 한 분 계셨다. 두 가문 어른들끼리 너희 둘이 갓난아이일 적에 정혼하셨다. 그 분의 가문도 같은 무렵화를 입었으나 그 분은 다른 가문에 거두어져 살아남으셨다는 소문을 이 어미가 임종 전에 들었다. 그 분의 이름은 이연석이라 한다. 어전 마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윤 씨가 가만히 어사 쪽을 보았습니다. 어사도 윤 씨를 보고 있었지요. 어사의 본명은 이연석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어사를 향하셨지요. 어사는 듣거라. 너는 윤 씨 가문 정녀의 정혼자였느냐? 전하, 신이 그 자리에 두루 사례겠나이다.
어사가 자기 가슴에서도 한 장의 친필을 꺼냈지요. 어사 자기 어머니의 친필이었습니다. 전하, 신의 어머님께서도 임종 직전 신에게 한 통의 친필을 남기셨사옵니다. 그 글에 윤씨 가문 정녀와 어렸을 적 정혼하였다는 사연이 적혀 있사옵니다. 두 어머님 친필을 마루 위에 함께 펴보시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옵니다. 임금께서 두 친필을 마루 위에 함께 펴보셨지요. 한 친필이 윤씨 어머님의 글이었고 다른 한 친필이 어사 어머님의 글이었습니다. 두 어머님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셨던 사이라 글씨체가 닮은 자리가 여럿 있었지요. 또한 어사 어머님의 글에 윤씨 어머님의 이름이, 윤씨 어머님의 글에 어사 어머님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위가 분명하구나. 두 어머님께서 어릴 적 두 분을 정혼시키신 것이 분명하도다. 임금께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윤 씨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자기에게 남기신 마지막 한 자락이 그제야 어전에서 풀린 것이었지요. 그때 박 씨가 가만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뢰옵나이다, 전하. 소첩이 한 말씀 사를 일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전하, 윤씨 부인의 가문 일이 비록 그러하다 하옵서도 본댁이 김참판 댁의 정실이라 하옵서는 한 가지가 마땅하지 아니하옵니다. 본댁은 자식 한 점 가지지 못한 무자식이옵니다. 양반가의 후사를 잇기 위하여서는 소첩처럼 사내 아이를 가진 자가 본댁 자리에 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옵니까? 박 씨의 한마디에 어전 마당이 잠시 술렁였지요. 시청자가 가장 분노할 만한 한마디였습니다. 윤 씨가 평생 자식 가질 시간이 없었던 것은 남편이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을 자기 무자식으로 본댁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가만히 박 씨를 바라보았지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 사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사르기 전에 김참판이 먼저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신이 사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전하, 본댁 윤 씨가 무자식인 것은 본댁의 허물이 아니옵니다. 신이 자리에 누워있던 까닭이옵니다. 신이 회복하기까지 20해 동안 본댁이 자식 가질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사옵니다. 본댁은 신을 살리느라 자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옵니다.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김참판이 평생 처음으로 본댁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김참판이 자기가 박 씨에게 휘둘려 본댁을 내쳤다는 사실을 그제야 마주 본 것이었지요. 신이 어리석었사옵니다. 신이 회복한 뒤 본댁의 야윈 모습이 어쩐지 자꾸 거슬렸사옵니다. 그 야윈이 본댁이 신을 살린 자리라는 것을 신이 잠시 잊고 살았사옵니다. 첩의 청을 받아 본댁을 내친 신의 죄가 큽니다. 박 씨가 가만히 김참판을 노려보았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그제야 한마디 사뢰었지요. 전하, 신첩이 한 가지 더 사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전하, 신첩이 20해 동안 서방님께 바쳐 드린 약사발 안에 사실 폐를 약하게 만드는 약초가 한 가지 섞여 있었사옵니다. 마황과 비슷한 색의 약초이옵니다. 그것을 신첩이 안평 종친 어른을 살피며 깨달았사옵니다. 서방님 약을 처방한 의원이 일부러 그 약초를 섞었음이 분명하옵니다. 어전 마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박일동의 부하 하나가 갑자기 무릎걸음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이 사뢰겠사옵니다. 내가 누구냐? 소인은 박일동 형방의 부하이옵니다.
박일동 형방께서 소인에게 의원 한 분 매수를 시키셨사옵니다. 김참판 나리께서 4, 5년이 아니라 20해를 자리에 누워 계시도록 한 자가 그 의원이옵니다. 박 씨께서 김참판 댁에 첩으로 들기 위하여 박일동 형방께 그것을 부탁하였사옵니다. 소인이 그 의원을 직접 김참판 댁에 드렸사옵니다. 내가 어찌 이 자리에서 그것을 토로하느냐. 전하, 소인도 오게 들면 죽을 자리에 있사옵니다. 죄를 줄이기 위함이옵고 더는 형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위함이옵니다. 박일동의 얼굴이 사색으로 바뀌었지요. 박 씨도 한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참판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 번 더 머리를 조아렸지요. 전하, 신이 평생 박 씨의 음모의 도구였사옵니다. 신의 어리석음에 죄가 큽니다. 임금께서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박일동은 양반과 정씨를 거짓 고발하고 무고한 옛종을 살해하였으며 의원을 매수하여 양반을 약하게 만든 죄가 크다. 형방의 자리에서 거두고 차명에 처하라.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박 씨는 양반을 약하게 만들고자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삼고 본댁을 모해한 죄가 크다. 관노로 보내라. 박 씨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끌려나갔지요. 임금께서 김참판을 향하셨습니다. 김참판은 본댁이 평생 너를 살린 정을 잊고 첩의 청에 휘둘려 본댁을 내친 죄가 있다. 관직을 거두고 평생 본댁의 가문 어른 자리를 모시며 살라. 네, 전하. 죽기 전까지 본댁을 모시며 살겠사옵니다. 판결이 모두 내려졌지요. 어전 마당에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임금께서 윤 씨를 향하셨지요. 부인의 친정에 정려문을 세우라. 멸문되었던 가문의 옛 토지를 환원하라. 부인을 윤 씨 가문의 어른 자리에 모시노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윤 씨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님이 평생 자기에게 천천히 알리시려 한 그 모든 자락이 마침내 한 자리에서 풀린 것이었습니다. 어전 마당이 끝나갈 무렵 김참판이 그 자리에 한참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윤 씨가 어전을 나서려는 그때 김참판이 윤 씨 앞으로 무릎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 네, 서방님. 신이 죽을 죄를 졌소이다. 부인을 평생 알아보지 못한 신의 어리석음을 어찌 다 사려겠소이까. 윤 씨가 가만히 김참판을 내려다보았지요. 평생 약사발을 바쳐드리던 그 분의 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내치셨던 그 손이기도 했지요. 윤 씨의 얼굴에는 분노가 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평생의 결심을 담고 있었지요. 서방님. 네, 부인. 이 사람은 서방님을 미워하지 아니하옵니다. 20해 약사발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그 정의 미움까지 보탤 까닭이 없사옵니다. 부인. 다만 이 사람과 함께 사실 수는 없사옵니다. 임금의 분부대로 평생 이 사람을 가문 어른 자리에서 모시며 사시지요. 그것이 서방님께서 이 사람께 갚으실 마지막 정이옵니다. 김참판이 그 자리에 한참을 머리 숙이고 있었지요. 윤 씨가 가만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참판이 그제야 비로소 자기 어리석음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이었지요. 그날로 윤 씨가 친정 가문의 어른 자리에 모셔졌습니다. 옛 토지가 환원되고 친정 옛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강노인이 윤 씨 곁에 가장 가까이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노인장은 이제 종이 아니오. 이 가문에서 가장 가까운 어른이시오. 마님,
이 늙은이가 황송하옵니다. 노인장 덕분에 이 사람이 살았소. 노인장 덕분에 어머님의 정이 흙 속에서 싹을 틔웠소. 강노인이 가만히 합장을 하였지요. 어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부인 본관도 가문의 어른 자리로 부인을 모시겠소이다. 본관에게도 본관의 가문이 있으니 두 가문이 어른으로서 평생 서로를 모시는 것이 마땅하오. 네, 어사나리. 어릴 적 약속을 어른이 되어 그렇게 매듭짓는 것이 옳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가문 어른으로 모시기로 했지요. 어릴 적 약속이 어른이 되어 다른 모양으로 매듭지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갔지요. 윤씨 친정 마을에 정려문 한 채가 우뚝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정려문 앞에 모여 한마디씩 했지요. 세상에 저런 어른이 또 어디 계시오. 20해 약사발 바쳐 주신 정이 결국 이렇게 돌아오시는구려. 윤 씨가 정려문 앞에 단정한 차림으로 섰습니다. 머리에는 어머님이 남기신 비녀가 다시 꽂혀 있었지요. 무명 저고리에 무명 치마, 그러나 그 어깨가 20해 전 김참판댁 마당에 서 있던 그 야윈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곧은 어깨였지요. 마을 노파 한 분이 가만히 윤 씨께 다가왔습니다. 마님께서 정려문 앞에 서신 모습이 어찌 그리 꼭 어머님을 닮으셨소이까? 어머님이라. 네, 마님. 이 늙은이가 마님 어머님을 옛적에 한 번 뵈었사옵니다. 단단한 어깨와 곧은 등이 꼭 마님 같으셨지요. 고맙사옵니다, 보살님. 노파가 가만히 합장하고 물러섰지요. 윤 씨가 가만히 옛 어머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입속으로 새겼습니다. 참고 베푼 정은 흙 속에 묻은 씨앗과 같단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는 법이지. 사람의 정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일은 없는 것이니라. 세상은 그 부인을 두고 한마디로 이렇게 전했지요. 첩에 빠져 20해 병수바란 본처 버린 그날, 본처가 마침내 인생 역전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야밤의 보따리는 그 자리에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부인이 인생 역전을 한 것이 아니라 부인이 평생 흙 속에 묻어 온정이 마침내 싹을 틔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정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어느 자리에 묻어두었든 때가 오면 반드시 한 자리에서 싹을 틔웁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